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턴가 우주의 기운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이 오색기 또 오방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방방곡곡에 나부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는 우주의 기운이라고 할 때는 우주 방사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항공사들이 항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장거리 항로에서 북극 항공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특히 북극 항공로에서는 우주에서 오는 그 방사선 때문에 승무원이나 그 파일럿에 대한 방사선 안전 기준까지 국제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우주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방사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우선 기운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규모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열리고 있는 이 점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국가가 무엇이고 또 국민은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이런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최근 2, 3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중심에 두고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법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되게 고리타분한 내용이 많습니다. 또 이해하기도 순간적으로 이해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내용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좀 가볍게 우리가 한번 법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법이라는 이야기는 공공부문에 계신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행정법은 다른 말로 공익법, 공익을 추구하는 법이라 해서 공법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법의 범주에는 헌법하고 행정법을 크게 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유형도 있지만은 그래서 헌법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지만은 국가 조직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행정법. 그래서 행정법은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이다라는 그런 표현까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익이라고 얘기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그래서 국가 안전보장은 군대라고 하는 큰 행정조직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질서유지는 검찰과 경찰 행정조직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계 부처들은 공공복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의 안전이 보장이 돼야 질서유지가 의미가 있고 안전보장과 질서가 유지될 땐 그 다음으로 공공복리라는 것이 실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위계질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민법이나 상법 같은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을 하죠. 국민과 국민 간에. 근데 이 공익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조직 상호 간의 관계 그리고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주로 규율하는 법입니다. 이 공익법은. 그래서 크게 우리가 내부의 이런 내부 조직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관용어를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상호 간의 관계는 우리가 내부 관계다. 또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는 외부의 관계다. 외부 관계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검토할 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냐 이것을 중심에 두고서 결정을 하고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어떤 유형의 법을 그 관계에 적용을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를 합니다. 그 권력이 우리가 법 조문에서는 권한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권력이나 권한이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 구성이 되는 국회에서 반드시 법률로 국가 행정 조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어떤 유형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행정 작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의 영역은 불문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성문법이다. 반면에 영미 같은 데는 불문법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사법의 영역이다, 민법의 영역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면서부터 집에 이제 퇴근할 때까지 부지불식간에 행정법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은 공법인인 지하철 공사에서 제공하는 역물을 제공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또 흡연자들은 국가에서 지정해놓은, 또 지자체 행정청에서 지정해놓은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차량은 우리가 사실은 교통신호등도 우리한테 끊임없이 행정처분을 하는 기구입니다. 이 교통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정지하고 파란불일 때 진행을 하고 노란불일 때는 신속히 빠져나가거나 대기를 하는 끊임없는 행정처분의 도구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자동행정처분이다, 자동 제어 장치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한다. 처분서가 우리한테, 운전자한테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상황 때문에 처분서가 생략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법들이 조직에 관한 내용, 또 작용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법적으로 부여된 의무를 국민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를 하거나 제재를 하고 또 벌칙을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억울함이 있는 국민에게는 사전적으로 의견 청취의 기회를 주거나 또 사후적으로 이의신청이나 소송, 행정심판이나 소송, 또 최종적으로는 헌법 소원까지 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행정법, 특히 우리나라 법체계 전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특히 행정법 체계에서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작동하는 법령의 체계하고 비상적인 상태에서 작동하는 행정법 체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체계는 잘 아실 겁니다. 헌법에서부터 행정규칙까지 일관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단독의 판단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고, 특히 비상계엄에서는 헌법에 부여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까지도 제한을 할 수가 있고, 또 국가 행정 조직에 갖고 있는 권한까지도 정지나 제한을 할 수 있는 초헌법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계엄이 최상위에 있는 법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때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